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죠.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모셨습니다. 원자재라 쓰고 김명준이라 읽는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AI 금융공학 운용부문 김명준 팀장님 또 한 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저는 AI 금융공학 운용부문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 그리고 또 원자재 펀드 운영하고 있는 김명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 펀드 소개 한번 드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펀드보다는 금에 관련된 좀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금에 이어서 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이야기가 뜨거울 때마다 나와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또 시기적으로도 금 가격이 이제 역사상 최고점까지 근접하게 상승을 하면서 네. 좀 관심이 더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도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한동안은 좀 이렇게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높은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저희가 체감을 해볼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해본다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최근 한 30년 정도 기간 동안 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선도 계약의 가격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뭐 한 돈에 얼마 정도로 그 실물 금 가격을 좀 쉽게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거래소에서 다양한 그 구리가 거래가 되지만 보통 이제 L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선도 계약의 가격을 좀 가장 좀 공식적인 가격이라고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최근 30년 정도의 가격 추이인데 2000년 이전에는 톤당 한 2,000불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 몇 년 동안 그 당시 이제 브릭스라는 그때 그 당시 이제 펀드도 유행했었는데 네. 신흥국들의 좀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한 2,000불에서 한 8,000불 수준까지 와. 한 4배 가까이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는 좀 부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적도 있었고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한번 좀 크게 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역사상 최고점 수준까지 올랐다가 조금 이제 최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구리에 대한 모든 것, 구리의 특징,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가격 전망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 뜯어보겠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 말미에 실제로 그러면 내가 구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최대한 이제 구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투자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것 같은 내용들을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구리 가격이 어떠한 변수들 때문에 움직이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또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무슨 그림인가 싶은데 경제학 시간에 봤던 것 같아서 약간 머리가 아픕니다. 수요와 공급 뭐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게 사실 뭐 그림에 뭐 영어도 써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수요와 공급 곡선이고요. 이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식과는 좀 다른 게 원자재는 실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네. 또 실물의 공급과 수요 자체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할 때 그때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격이 왼쪽 그림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새록새록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구리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굳이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구리 가격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천천히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구리가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산업군에 쓰이길래 구리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오르고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구리가 이제 보통 산업용 금속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금속이고요. 네. 순수 금속 중에서는 은 다음으로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종 전선, 케이블, 뭐 전력 기기 이런 데서 이제 널리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제 연성과 전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게 변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를 합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부식에 강해서 뭐 해양이나 건설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예전에 설명드린 귀금속의 대표인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산업용으로 충분히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금 가격의 한 8천분의 1 정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다 보니까 구리가 훨씬 이제 다양한 좀 산업용 수요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작년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초전조태 테마가 또 떠오릅니다. 은은 물론 구리보다 효율이 좋지만 좀 가격이 비싸서 네. 산업군에 널리 쓰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군에 쓰이는지도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구리의 수요를 설명하는 부분이 좀 가장 양이 많은데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온 이유가 자료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구리 수요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산업의 사이클이 돌기 때문인가요? 네, 이게 결국에는 원래 이제 오리지널 뭐 10년, 20년 전 저희가 알고 있던 구리의 수요와 네.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리의 쓰임새가 조금 더 확장되면서 새로운 수요처들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처음 이제 보시는 자료는 CM이라는 거래소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이게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그 원자재 그 투자 기초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활용을 했던 자료인데 대체로 구리가 한 3분의 1 정도는 건축과 건설 분야에 사용이 되고 또 나머지 한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가 전기 및 전자제품에 쓰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30% 정도가 운송 장비, 뭐 소비재 산업용 기계 이런 데 쓰인다고 보통 이제 알려져 왔었습니다. 네. 지금 아래 숫자가 2015라고 써져 네. 있으니까 2015년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보이시는 자료는 요건 이제 2022년에 CT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2년이면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였고요. 네. 당시에 이제 2021년, 2022년 당시에 클린 에너지, ESG 이런 테마들이 한창 또 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워낙 그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이쪽에 대한 이쪽이 좀 화두였기 때문에 요즘도 약간 현재 네, 진행이 요즘도 이제 되잖아요. 다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 그쪽 테마가 좀 부진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의 수요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추정했던 2030년의 수요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림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전기차 그리고 이제 전력 발전, 충전 뭐 요렇게 이런 분야에 쓰이는 구리인데 그게 이제 2022년만 해도 뭐 한 10% 미만,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게 2030년이 되면은 한 전체 수요의 한 22%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구리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바뀐 겁니다. 이게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대비 차량 한 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가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되면 구리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전망이 몇 년 전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구리의 수요처 비중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먼 미래를 예측한 자료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구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 요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기관에서 네. 2023년에 발표한 자료이고요. 요건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게 결국에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얼마나 더 많은 구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분석한 자료이고요. 보시면 이게 그 바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구리 수요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풍력 발전이나 뭐 태양광 발전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많은 양의 구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은 양이 필요한 분야가
전기차 그리고 전력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력 네트워크라고 하면 요즘 그 아주 많이 들리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사실 뭐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네.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다른 업종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AI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보급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막대한 전력을 어디서 생산을 해서 또 그걸 어디로 운반을 할 것인가, 전기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관련해서 이제 구리 수요가 좀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AI 관련된 이제 구리의 수요가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좀 부각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주로 좀 집중을 했었는데 네. 시장의 관심사가 그러면 이거 결국 반도체만 넣는다고 데이터 센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꽤 많은 전력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 석탄 발전, 기존의 뭐 화력 발전이나 탄소가 많이 필요한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는 없거든요. 부담이 되는 거죠. 향후를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100%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자체에도 구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전력망을 노후화된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데도 구리가 필요하고 또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에도 구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와 더불어서 구리 가격도 좀 이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랐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전기 먹는 하마다 막 이런 별칭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만약에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어차피 필요는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구리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수요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공급이 뒷받침돼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실 수요와 공급이 다시 만나면서 가격이 적정선을 찾아갈 텐데 일단은 많은 기관에서 전망하는 구리의 이제 수급 전망 자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공급이 수요를 좀 못 쫓아가는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라이스타드 에너지라는 그 유명한 기관에서 발표한 한 2030년, 40년까지의 그 글로벌 구리 수급 전망에 대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도 보시면은 대략 한 2030년까지 부족한 구리의 양이 한 600만 톤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글로벌 구리 재고량을 보면 최근 10년간 계속 좀 우하향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한 모양을 그리곤 있지만 대략 이게 한 2014년에서 한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거의 추세선 자체는 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요게 코로나 이전 이후로는 확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거의 24년도 올해 들어서는 거의 이제는 좀 제로에 근접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고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구리의 그 수요 측면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좀 주요 요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 경기 중에서도 이제 구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뭐 건설, 인프라, 뭐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경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네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기간 산업, 제조업 또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닥터 커퍼라는 이제 구리의 좀 애칭이 있는데 닥터 카퍼라는 게 결국에는 경기 변동에 워낙 구리 가격이 민감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경기 회복과 둔화의 어떤 시그널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애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매크로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가 확장세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도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다고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좋을 수가 없는데 최근 사실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걱정했던 게
금리를 많이 올리고 실제로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 경기가 좀 다시 좀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닐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리세션이 조만간 오는 게 아닐까라는 네.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걱정들을 뒤로하고 어쨌든 계속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원자재 입장에서는 글로벌 리세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글로벌 경제 성장이 뭐 2% 3%만큼 계속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견조하게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그 전체 구리 수요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꽤 큽니다. 주황색 부분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 부분인데 이 자료가 이제 몇 년 전 자료인데 보통 이제 중국의 수요를 좀 많이 보는 경우에는 거의 한 전체 수요에서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경기가 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네. 2022년과 2023년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좀 더 눌려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또 올해 봄까지 계속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뭐 홍콩 증시도 그렇고 중국 본토 증시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도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진했던 중국이 좀 반등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요를 이야기를 했는데 선진국 수요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과거에는 그 중국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구리를 포함한 특히 이제 그 산업용 금속의 수요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차지하는 그 수요의 비중 자체는 거의 이제 피크아웃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그 수요, 특히 이제 선진국의 그 구리가 많이 필요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좀 노후화가 심합니다.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전력 네트워크, 전력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예전에 이제 다 설치를 했던 전력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 노후화가 가장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좀 신흥국 대비 훨씬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뭐 AI가 잘 나가고 데이터 센터를 멋있게 지어놔도 거기에 전기를 충분히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을 그만큼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 못지않게 선진국의 수요가 앞으로 한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은 더 좀 선진국 수요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주로 이제 수요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다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공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공급이 수요만큼 좀 충분히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이제 구리 생산이 전 세계에서 어디서 얼만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칠레나 페루, 멕시코 등의 이제 중남미 지역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러한 지역에 구리가 좀 충분히 매장이 되어 있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노천광에서 바로 채굴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좀 저렴한 비용으로 채굴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구리가 상당 부분 채굴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노천광 위주로 돌아가던 광산들도 지하로 뚫고 내려가서 채굴을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더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그 광업 마이닝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지하로 그 뚫고 내려가서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또 생산 비용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좀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비용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그냥 수요와 공급단의 문제 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문제 외에 또 공급 측면에서의 방해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가끔씩 이제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 광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또 이제 항만이나 이런 데서 운송 노동자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파업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게 파업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채굴도 멈추고 또 운송도 멈추고 하다 보니까 공급망 차질 또 이게 재고 축소로 좀 이어지는 연쇄적으로 좀 이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 세계 공급량의 한 1.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 파나마의 코브레 파나마 광산의 폐쇄가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요 광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광물공사
예전에는 광물공사라고 불렸고 네. 지금은 광해광업공단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 광해광업공단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 같은 경우 이제 폐쇄가 결정되면서 폐쇄가 결정된 이유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채굴권 반대 이게 전 국민 좀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 매장량은 있는데 네, 지금 매장 계속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파나마 국민들이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채굴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채굴권을 뺏어라. 네, 그렇게 이제 시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파나마 대법원이 광업권 계약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의 새로 이제 그 채굴권이 만료가 되면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 없이 연장이 계속 됐었는데 연장된 신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네. 이제 공급 차질에 좀 영향을 또 미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정부가 좀 자원 민족주의라고 해서 중남미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은 자원들이 좀 매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한 매장되어 있는 자원들을 좀 민족주의적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수출을 뭐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어쨌든 관련된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는 좀 차질 요인으로 계속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광산을 채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뭐 광해광업공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10여 년간 그 10대 구리 생산 기업의 캐펙스가 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앞서 보여드린 수요 전망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느니까 그만큼 앞서서 공급 그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서 공급을 좀 늘려야지만 수요에 대응을 해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오히려 앞서 설명드린 각종 그 이슈들 때문에 투자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구리 재고량 수급이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워낙 좀 빠른 속도로 그 여러 가지 호재를 좀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서 올랐었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은 당연히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예상 이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네. 또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 이익들을 전부 다 이제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그 현재 가치의 합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나 아니면은 그 목표 주가 같은 것들을 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물이고 또 뭐 어떤 상한가 하한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좀 예상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수요와 공급만 펀더멘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공급 차질 요인들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고 수요의 중장기적인 증가는 좀 그나마 불확실성이 좀 적다고 공급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그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는 CT에서 최근에 나온 그 전망치인데 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한 톤당 한 12,000불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이 12,000불이 대략 한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 이제 12,000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가장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몇 년 안에 한 15,000불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한 10,000불 정도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투자를 적게 했던 부분들이 이게 뭐 지금 당장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 채굴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수년의 그 기간이 또 소요가 되고 구리 광산의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채굴하는데도 결국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 차질 요인이 단기간에 바로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구리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 포인트인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전에 그 금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는 사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서 네. 그때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오히려 구리는 심플합니다. 실물 구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상품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크게는 그 실물 구리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물형 ETF를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구리를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그 기업형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구리뿐만 아니라 뭐 알루미늄이나 뭐 니켈, 아연, 납 같은 산업용 금속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요. 또 아예 나는 더 이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해외 선물에 직접 구리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이제 고위험 투자 방법이고, 또 이제 필요한 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일부 투자자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ETF 관련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ETF를 통해서 투자를 마침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타이거 구리 실물이라는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가장 좀 대표적인 구리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ETF를 투자할 때 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이제 뭐 구리 실물 ETF뿐만 아니라 모든 ETF를 투자할 때 체크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네. ETF라는 것이 결국에는 펀드를 상장시켜서 유통시장에 상장시켜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ETF의 그 시장 가격이 실제로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HTS나 MTS에서 보고 있는 가격과 그 ETF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순자산 가치가 괴리가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시간대를 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는데,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게 거래가 그때그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괴리가 나타나고요. 보통 이것을 지금 괴리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좀 순자산 가치에 유사한 가격 수준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좀 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HTS 화면에서 그 시간대별 NAV를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네. 보통 거의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HTS나 MTS에 보시면은 ETF, 지금 거래 중인 ETF의 순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보통 이제 10초에 한 번씩 거래소에서 제공을 하는데, 요 가격 대비 너무 지금 그 ETF 시장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내가 순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괴리율이 최대한 적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ETF 투자, 특히 이런 구리나 원자재 투자를 할 때 ETF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김명준 팀장님과 함께 지난번 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너무 유익했어요. 네, 유익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또 다른 원자재가 이렇게 팝할 때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명준 팀장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면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담한 투자 제작진은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고 있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